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2020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청약 대세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정말 저렴하게 책정되는 이런 환경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탑 10 한번 뽑아봤고요. 그다음 정말 7.10 대책 이후로 세금이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한 머리 오늘 한번 시원하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세금 전문가 모셨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요. 오늘은 조금 토크쇼 방식으로 편안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청약에 대한 질문을 조금 먼저 해볼 생각인데요. IMF님, 네, 청약 몇 달 전에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 뜨겁잖아요. 네. 근데 수색 사총사 네. 저 정말 놀랐어요. 틈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그 틈새 공략을 하잖아요. 저가점 공략. 네. 단지가 몰렸을 때 전혀 그런 그 전략들이 먹히지 않았던 당점 그 가점 발표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완전 몰렸어. 네. 예. 지금 서울에 이제 가점 중에서 70점대로 됐다는 거는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70점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양가족 점수가 5명, 그러니까 5인 가족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평균적으로 3인 가족, 4인 가족이기 때문에 70점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 점수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를 노렸다는 건 그만큼 좋은 단지였다는 반증이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가점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특별공급 해당이 안 되고 가점이 낮다면 8호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는 가점제가 50%, 그다음에 추첨제가 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청약 과열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는 8호제곱미터 이하는 75% 가점제고요. 25%가 추첨제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도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잔압, 자기가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1회차, 2회차, 6회차까지 자기 돈을 일정하게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권에서 이제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집단 대출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일명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여기서도 안 되는 줄 아는데 됩니다. 그렇지만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일 때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지만 15억 아래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9억 원 이상의 분양가를 가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점 얘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10점이나 12점 정도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분양시장에서 저가점자이지만 돈이 있다면 좀 노려보셔도 된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점이 좀 많지 않지만 그 자금 여력이 네. 잔압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9억 초과 되는 네. 분양을 좀 노려보시고 노려야 돼요. 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대출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하기 전에 하는 집단 대출 네. 두 가지가 있다. 자, 이제 5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 조금 네. 미세한 7.10 대책 이후에 아주 많이 큰 틀에서 바뀐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바뀐 것들이 이 생애 최초 부분하고 신혼부부 특공 이쪽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좀 확대되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조건이 나빠도 사실 네. 이렇게 추첨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이 자금이 낮고 그다음에 가점이 낮고 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이 아주 대상이거든요. 이게 조금 확대됐다던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게 사실 자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공공 분양에만 있는 특공이었는데요. 이번에 바뀌어서 아직 법은 시행되지 않지만 이제 민간 분양에서도 이렇게 특별 공급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첨제라는 건 누구나
지원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조건이 한 5가지가 되거든요. 5가지나 돼요? 네, 이게 엔드 조건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월 조건이 아니라 게다가 또 엔드 조건. 엔드 조건입니다. 참 잘 알아야겠네요. 네.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여야 될 것. 네, 중요하네요. 그리고 네.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요. 5개년, 5년 동안 쭉 있는 게 아니라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6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민간 분양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세세하게 되는데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나서 쭉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혼자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시는 싱글 남녀가 있는데요. 붙여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결혼을 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많은 분이 네. 좀 탈락은 하지만 아마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갑자기 해당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변화되는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통장이라는 거는요. 그 전에 1일 1통장 그걸 꼭 기억하시고 통장을 또 두시면 좋고요. 그런데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방법이다. 그것은 무순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미계약분이라고 하고 속칭 줍줍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첨자, 그러니까 당첨자를 거르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부적격 그 부분을 예비 당첨자가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가 끝나고 나서 또 자녀 세대가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 청약통장이 또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도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무순이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무순이 청약은 청약홈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줍줍이 두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미분양이 났을 때 나오는 줍줍과 그다음 미계약이 발생했을 때 나온 줍줍이 또 재당첨 부분에서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예. 월천대사 이주연 대표님께서 조금 믹싱돼서 헷갈렸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헷갈렸나요? 네.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는, 그러니까 100세대를 뽑는데 80명이 지원을 해서 남은 물량이고, 미계약 같은 경우는 100세대를 뽑는데 120명이 지원을 했을 때 미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계약과 미분양을 또 구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미계약을 계약을 했다면 그럴 때는 여러분 청약 시 주택자로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미분양을 계약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무주택자 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조금 다르지만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무주택자 가점을 유지하느냐 없어지느냐, 그게 다른 거죠. 7번째 질문입니다. 다주택자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할까요? 저 이 경험이 있어서 큰 소리로 웃음이 나오네요. 부끄럽다. 정말 네. 제가 한평생 살면서 청약통장을 3번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정말 당첨이 돼서 죽은 통장이 됐는데 바로 가입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동탄 신도시 그때 2기 신도시가 분양할 때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판교. 그때도 이제 공급할 때도 통장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사실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한번 가입하고 나서 쭉 15년 동안 가입하면 17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가점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인 1통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자녀도 꼭 청약통장에 가입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당첨 전략 알려주세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요, 올 상반기에 정말 뜨겁게 분양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 하반기에는 사실 올 상반기 때처럼 많은 분양 물량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조합원이다 보니 네. 조합원들 상황을 알잖아요. 네. 분양가가 너무 낮으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비례율이 좀 높게 책정돼서 관리 처분을 받은 이런 그 조합들은 사실 쉽사리 총회를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궁금해요. 네. 이게 지금 민간 택지라고 하잖아요. 네. 공공 택지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라는 게 그냥 뭐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재건축 재개발 말씀이시죠? 재개발 네. 재건축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간 택지에 택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들의 협의가 이끌어지면서 그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둔촌조공 같은 경우라든지 원베일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전에 할 것이다, 후에 할 것이다 이렇게 됐지만 실상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다렸던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점차 되니까 후분양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후분양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공정이 되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방식은 선분양이죠. 아예 빈 땅에서 분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첨 전략이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후분양으로 갈지 뭐 선분양일지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지만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 맞아요. 거주 요건도 생긴대요. 네, 거주가 최대 3년 이상.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분양만 받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하고 나서 거주를 해야 하는 거주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서울에서 보면은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뭐 주거지로 옮기는 게 상당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서울이요 네 권역이 있어요. 네. 동남권,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 이렇게 네 권역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생활 권역을. 바운더리가 자기 권역에 있기 때문에 권역을 벗어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정 물량을 알게 되잖아요. 분양 단지를 알게 되면 그곳에 미리 한번 가보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내가 정말 여기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점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가점이 높다면 가장 좋은 곳을 하셔도 되지만 가점이 낮다면 내가 그곳에 살 수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당첨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향후 유망 분양단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정말 많지만 그 아이메피님의 저서인 대한민국 청약지도 책의 뒤에 정말 족보처럼 쫙 나와 있어요. 네, 네. 이제 그 중에서 분양한 게 다행히 네. 많진 않다라는 거. 이제 그 중에서도 쪽집게처럼 좀 찝어주신다면 서울의 세 곳, 경기도 세 곳 한번 일러주세요. 네, 서울에서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반포에 있는 잠원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와 방배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분양을 해서 대단지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문휘경 뉴타운의 이문 1구역, 이문 3구역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이 뉴타운에서 4구역이라든지 10구역, 6구역이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청약에 당첨됐으면 좋겠고요. 경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이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 다 거기에 거주하셔도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기는 택지지구처럼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명 뉴타운이 있겠죠.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분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준공 시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자, 준공이 뭐냐면 주택이 지어지고 이제 분양받고요. 이제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입주하기 직전에 준공 허가가 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원래 원시 갖고 계셨던 사람들이잖아요. 요거 많이 궁금해하세요. 저 질문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예전에 아마 관심이 없었다가 요즘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구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해서 승계 조합원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구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취득 시점에 취득세를 한번 내시죠. 네, 내죠. 그다음에 이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신 분들은 주택 상태에서 취득하면 주택분 취득세를 내고 멸실이 되면 이제 토지분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렇게 한번 취득세를 다 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을 때 본인의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해서 권리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크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나중에 주택이 준공이 되면은 추가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추가로 취득세를 낼 때 이번에 강화된 8에서 12%의 취득세를 내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취득세를 내는 거냐 이런 경우에는 강화된 취득세를 내지는 않고요. 2.8%의 취득세를 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강화된 취득세가 주택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했을 때만 적용되는 세율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주택이 신축 주택이 준공이 되면은 이 경우에는 유상 승계 취득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법에서는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아, 원시 취득으로 예, 보는 기존에 거예요. 없던 걸 예, 새로 예.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시 취득의 취득세율이 2.8%거든요. 그래서 주택수에 상관없이 2.8%의 취득세율을 납부합니다. 아, 그럼 조합원 분들께서는 요즘에 뉴스 보면서 많이 이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저희도 조합원 단톡방에서 이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아, 예, 2%대로 준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 저기 그러면요 분담금이 만약에 뭐 분양 성적이 좋아서 분담금이 안 나오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없으면 취득세는 없습니다. 아, 추가 분담금이 없어야겠네요. 네. 많이 일반 분양 때 가격이 근데 또 그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죠? IMF님 또 이게 연동이 네. 되니까 감사하네요. 그래도 2.8%라니까. 네, 이게 또 이율 배반하네요. 이게 또 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 비싸게 나왔으면 좋겠고 또 아까 청약 기다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싸게 맞아요.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자,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요즘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생기면서 세율이 8% 12%로 너무 높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주택들이 이제 규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있죠. 우리 보통 아파트 1층은 가정 어린이집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 집들은 이제 취득세 중과가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 복지 시설로 사용하는 주택 이것도 취득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면은 가장 유용한 팁은 주택 공시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들 있죠. 좀 저가 예, 주택들이죠. 주로 이제 빌라들 이런 게 많을 텐데 이런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주택들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네. 개발 호재가 있는 네. 요거를 또 집중 공략해서 공부를 하신다는 또 이런 네. 소문을 또 제가 접했어요. 재개발 지역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역 이제 지정이 거기서 돼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가 사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있죠. 도정법상 네. 재개발 재건축 지역. 그다음에 우리 그 빈집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소규모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시행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시가격이 1억 이하를 하더라도 실제 거래 가격이 엄청 높거든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죠. 그런 정비구역 내 주택, 그다음에 사업 시행 구역 내 주택들은 공시가격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지금 이제 취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 취득세에서 중과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즘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가 엄청 많이 강화됐잖아요. 엄청나죠. 우선 취득세 중과 규정 생겼고, 그다음에 종부세 과세 강화됐고요. 양도세도 점점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투자하기가 이제 애매하신 다주택자들이 그 대체 수단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이제 중과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은 이제 이번에 취득세 중과 규정은 그 주택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양도세에서는 저걸 주택으로 보거든요. 맞아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데 그 규정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은 이 취득세도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취득할 때는 또 이게 상업용으로 봐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시점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애매하는데 예. 이제 이번에 행안부가 거기 질의응답 자료도 이걸 넣어놨지만은 우리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향후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지 또는 사무실 용도로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용도를 알 수가 없으면은 공부상 용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상으로 즉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으로 보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향후에 취득하고 나서 주거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취득 시점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4%의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 아, 중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소급되나요? 이제 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할 때 앞으로 주택수 계산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분양권, 또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적용 시기가 처음에는 언급이 안 돼 있다가 네. 이번에 시행령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행령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걸로. 근데 취득 시기가 계약은 먼저 했는데 네. 취득은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취득 시점인 거예요? 미리 계약을 했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우선은 이제 예. 간단하게 먼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법령의 시행일이 2020년 8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계약은 8월 12일 이전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을 이전에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무조건 이제 제외해주지는 않아요. 제외해주지는 않고 이 대책 발표한 게 7월 10일이거든요. 네.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 이분들은 향후 잔금을 언제 치르든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다 제외됩니다. 아, 예. 그 7월 10일 아주 중요하게 네. 별표를 쳐놓고 있어야겠네요. 이제 그 취득세율 증가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민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9번째 질문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투자 수단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710 대책 나오고 나서 많이 답답하세요. 시중에 유동성은 많고 얼마 전에 저기 카카오 게임즈 네. 공모하셨어요? 공모주? 저는 못했습니다. 돈이 저는 없어서. SK 바이오팜 때문에 기대 좀 하고요. 했는데 정말 몇 주 안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그 유동성 자금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택을 너무 무한정 늘리기에도 지금은 조금 마음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머니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작년과 재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왔어요. 항상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다가 올해는 조금 따져보고 꼼꼼히 상황을 판단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요, 이 취득세가 정말 무섭게 8%, 막 12%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계산해 보시면 꽤 큰 돈이거든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투자 수단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틈새를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정말 넘치는 건 맞고요. 그 넘치는 유동성이 이제 일부는 주식 시장으로도 가고, 그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돼가 되고 이거요. 너무 강해요. 주택을 이제 사는 거는 부담스럽죠. 특히 다주택자들은 이제 취득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10억짜리 주택을 살 때 3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취득세가 12%에다가 거기에 지방교육세 1.2%더 붙거든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은 농특세가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만 거의 1억 3, 4천에서 심지어 1억 5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가급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투자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취득세가 우선 중과가 안 되는 거,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지만은 취득세는 이제 4%가 부과가 되는 거죠. 예전에 4%도 높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중과 규정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갑자기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는 게 좀 입지 좋은 곳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들, 아, 지산이라고 부르죠.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되고요. 요즘 한창 꼬마 빌딩도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사람들이. 30억짜리 전후에 꼬마 빌딩 동이 났답니다. 예, 지금 예. 아예 물건도 없다고 그러고 예, 가격도 없대요. 굉장히 급등했다고 그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투자 수익률 감안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래도 주택 가격, 특히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럼 신축 아파트를 내가 바로 분양받거나 바로 사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니까 취득세 부담이 큰데, 신축 아파트로 곧 바뀔 건데 취득세는 중과가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러니까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분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맞아요. 멸실되면 토지가 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아까 원시 취득분 2.8%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입주권은 나오는데 주택이 아닌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로, 네.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가 아니고 임야, 임야. 예, 그다음에 뭐 전답 이런 것들도 입주권은 나오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뭐 그 입주권에 있어서도 조금 특수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선배님 말로는 시장이 돌고 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길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세대 2주택으로서 절세 가능한 매도 방법 고민 중입니다. A주택 현재 재개발 중 멸실된 입주권이고요. 2004년에 1억 9천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감평가 2.1억이고요. P는 5억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안양 동안구 소재에 있는 정비사업장이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04년 4월에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9월에 분양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B주택은요. 상가주택이신데요. 아, 이분 너무 똘똘하시다. 예, 상가주택이신데 2005년에 3억 5천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시가는 5.5억에서 6억으로 추정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이고요. 지방에 있는 거네요. 2015년 3월에 취득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A주택은 현재 주택 멸실 상태인 입주권입니다. 이 경우 B주택을 올해 말까지 처분하고 그 상가주택이요. 2년 경과 상태에서 2년이 미경과된 상태에서 2021년 A주택 처분 시 각각 비과세 2번 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야, 비과세 2번 다 받으시면 지금 좋으시겠다. B를 먼저 파신다는 건가요? 예. B주택을 올해 말까지 처분하시겠대요. 네. 그다음 질문 두 번째는요. B주택 매도 시 과세가 될 경우 시가 대신 공시가로 어머니한테 증여해도 될까요? 이분 공부 좀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와, 증여 카드까지. 왜냐하면 2015년 취득가보다 그게 3.5억이었는데 2020년 공시가격은 2.7억이기 때문에 더 낮은 상태로 인근 시세 파악이 어렵대요. 이분 공부 진짜 많이 하시는 제가 분이죠. 질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질문이 너무 복잡하네요. 요즘에 증여가 하도래서요. 정말 이렇게 부모님이라고 그다음에 자녀에게 거꾸로 그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있나 상승을 봐요. 하다가요. 네. 상승기가 약간 조정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조정기 사이에는 상급지에서는 증여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30%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때 절세를 많이 하시고 이제 옮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내용은 너무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분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된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게 A주택이고요. A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났냐면 2015년 7월에 났네요. 그 다음에 B주택은 2015년 3월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B주택은 A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취득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B를 먼저 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 때는 비과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떤 특례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제5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서 취득한 대체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요건이 먼저 재개발 재건축 예정주택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네. 이 예정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이후에 네. 대체주택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내가 살 집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 살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주택을 대체주택을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팔거나 또는 준공된 후 2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근데 핵심 요건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사야 돼요. 네. 아직 사업 시행 인가도 안 났는데 대체주택을 먼저 사버리면 이건 투기수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분 사례는 지금 A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건데 2015년 7월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B주택, 상가주택을 2015년 3월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사버린 거죠. 투기 수요네. 그래서 이제 B주택을 먼저 팔면은 비과세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근데 다행히 이제 네. B주택이 그 광주광역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중과는 안 되고 대신 기본소유로 과세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만약에 비주택 매도했을 때 양도세가 과세가 될 경우에 네. 시가 대신 공시가로 어머니께 증여해도 괜찮은 거냐? 우리가 이제 보통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는 시가로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시가로 증여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시가가 없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비주택이 네, 상가주택인데 맞아요. 상가주택은 명백한 시가가 없거든요. 그럼 시가가 없을 때는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시가의 대용치가 있어요. 그 시가의 대용량국이 감정평가를 소급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 근데 가액이 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네. 소급해서 하는데 가액이 작은 것들 있죠. 네, 작은 네. 것들은 예산 문제 때문에 소급해서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상가주택은 이 규모로 봤을 때 매매가가 지금 시세가 5억 5천에서 6억 추정한다는 거 보니까 요런 규모는 이제 국세청이 소급 감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준 시가로 평가해서 어머니에게 증여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감정가를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대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세금을 줄여야 아주 되니까 그냥 낮게 해야 되죠. 빡빡하게 나오는 감정평가사가 유리하겠네요. 네.